안녕하세요. 네. 2021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동행모의고사 2회 해설 강의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볼까요? 자, 국토교육법상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쳐 지정된 경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광역계획권에 지정할 자를 정한다. 틀렸죠? 네, 1번이 정답이죠. 여러분. 여기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경기도, 네, 파주, 경기도 연천. 이렇게 서울, 파주, 연천을 묶어서 광역계획이 지정됩니다. 지정되면 왼쪽은 어떻게 되죠? 서울특별시, 오른쪽은 경기도가 되잖아요.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두 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쳐서 지정됩니다. 이때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하죠?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틀렸죠? 네.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광역계획권 지정 이전로부터 3년 내에 그렇죠.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해야 됩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국토부 장관, 광역도시계획은 시도지사, 관할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지정이 이전로부터 3년 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죠. 3번. 위 2번의 경우 광역계획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을 지날 때까지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지시 없을 경우에는 그렇죠.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을 해야 되죠. 4번. 관할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은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그렇죠.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를 권고할 수 있고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자, 2번 문제 볼까요? 네. 자, 2번 국토교육법상 도시공관리계획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를 안이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1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급 중에서 도시공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그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토지 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요. 기초조사 생략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나머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나대지 면적의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거나 그리고 도시공 객실 부지가 단용 범위에 따라서 지역, 지구, 구역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 계획이 출대인 경우 그리고 도시공 객실 결정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공 관리계획 위반할 때 기초조사를 안이할 수 있다. 뭐 낯설지 않죠. 이런 것은 우리가 평소 연습을 많이 했던 거죠.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공법의 계산 문제는 여러분 많이 이제 부담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안 풀면 되죠. 그죠? 풀지 마십시오. 그 계산 문제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인데 최근 한 3년 동안 계산 문제 안 나왔죠. 그럼 한 문제 나오더라도 그 한 문제를 풀지 않고 39개 나머지 문제에 집중하고요. 남는 시간에 그 한 문제를 가지고 놀면은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풀릴 수도 있는 거죠. 네,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에서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을 구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연면적을 구하려면 일단은 용적률 공식이 필요하잖아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용적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연면적을 구하려고 했으니까 용적률을 알고 대지 면적을 알면은 건축 가능한 연면적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대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를 알고 있으니까 용적률만 구하면 되잖아요. 읽어봅시다. 한 개의 대지 1000제곱미터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300제곱미터, 나머지는 준주거지역에 걸쳐 있다. 다만 일종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조례로 허용된 용적률 제한도는 각각 150, 400%이고 높이 제한 등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용적률을 먼저 구해봅시다. 네, 용적률 구합니다. 자,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쳤는데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300, 나머지 준주거지역에 700제곱미터 걸쳐 있잖아요. 둘 중 작은 면적이 330도 이하가 있으니까 이 대지, 1000제곱미터 대지에 적용이 될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값이잖아. 그래서 가중평균 용적률을 구하면 되죠. 가중평균 용적률을 구합니다. 자, 가중평균 용적률은 전체 대지 면적이 얼마죠? 1000제곱미터잖아요. 가운데서 1000제곱미터 가운데서 자,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300제곱미터 걸쳐있고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 300제곱미터에 허용되는 용적률은 150이잖아. 300 곱하기 150 더하기 준주거지역의 거치 면적은 700이고요. 준주거지역에 허용된 용적률은 400%죠. 700 곱하기 400. 이거 계산하면은 가중평균 용적률이 나옵니다. 가중평균 용적률이 325%가 나와요. 그러면은 가중평균 용적률이 325%고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고 연면적 구해야 되고 곱하기 100이 있으니까 동그라미 2개 떼고 2개 떼버리고 325 곱하기 10 하면은 x가 나오잖아요. 3250제곱미터가 정답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중평균 용적률을 구하는 문제인데 시간이 있으면 누구나 풀 수 있죠. 근데 시험장에서 떨리고 시간에 쫓기면은 제대로 안 되니까 일단은 계산 문제가 보이면은 지나갔다가 읽어보지도 말고 지나갔다가 나중에 계산 문제가 아닌 문제를 다 풀고 여유있게 이렇게 가지고 놀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4번 문제 봅시다. 국토교육법상 4번 문제. 도시지역인 A지역은 세부적인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했다. 도시적인 세부적인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A지역의 법령상 기준으로 적용될 건폐가 용역에 치료한들을 굵게 짝진 것은 조례를 고려하지 않고 성장관리교육 지정이 없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도시지역이 주, 상, 공, 녹으로 세분되는데 이 지역은 그냥 도시지로 지정된 상태에서 멈춰버린 거죠. 아니 세부적인 용도지로 미세분된 거죠. 이게 도시적인 세부적인 용도지로 미세분된 지역은 도시지 세분된 용도지역 가운데서 건축적인 가장 까다로운 보전녹지 지역에 적용이 될 건축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보전녹지 지역에 적용이 될 건폐용적률, 건축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 이하 부분에서 각 시군 조례를 정한다는 뜻이죠. 1번이 정답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죠.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국토교육법상 복합용도지구입니다. 복합용도지구. 자,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 완화를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정확하잖아요. 그리고 복합용도지구 지정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과 일반공업지역과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잖아요. 11개. 일반공업지역이죠. 중공업지역이 틀렸잖아요. 정답은 2번이죠.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이 크게 제외되지 않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는 곳은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 3분의 1 이하 범위 안에서만 복합용도지구 지정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면 3종 일반주거지역에다가 복합용도지구 지정하려면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되는 면적은 전체 3종 일반주거지역 면적의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만 지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서는 준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중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게 돼요. 일반 주거지역의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면 준주거지역 취급합니다. 준주거지역에 건축이 가능한 것은 대부분 건축이 가능해요. 그리고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된 곳은 중공업지역에 건축이 가능한 것은 가능합니다. 단 아파트 등은 제외되죠. 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에도 복합용도지구 지정되면 계획관리지역이지만 일부 업무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 등등도 건축이 가능해지게 되잖아요. 5번. 다만 위 사의 경우 이종권리 생활시설 중에서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서는 준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이 건축되는 것이 맞지만 단 이종권리 생활시설 중에서 안마시설이나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장례시설은 건축 대상에 포함됩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국토교육법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안에서 건축제한의 특례 원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군 계획시설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죠. 네. 도시군 계획시설은 어떤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도 그 설치가 결정곳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육부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요.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그때 따로 정한 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을 만내요. 고도지구안에서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중에서 청수 제한을 할 때 일정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했을 때 필로티 부분은 청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것은 고도지구에서 허용되는 게 아니고 방제지구에서 허용되는 특례 규정이죠. 방제지구. 방제지구는 상습으로 침수되니까 방제지구에서는 용도지구에서 건축 제한 중에서 청수 제한할 때 일정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한 경우 그 필로티 부분은 청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4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안에서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자재, 아직장, 내비권, 아석권 생산시설 등 공사용 부대시설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허가될 수 있죠.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허가될 수 있습니다. 경관지구, 고도지구 안에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으로 높이,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6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로 준비하죠. 7번. 자, 국토교육법상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장관이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공 관리구로 결정한다. 맞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구역은 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그냥 지구단위 구역의 이비적 지정 대상이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해서 의무적 지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 지구단위 구역의 의무적 지정 대상 암기하고 있죠? 지구단위 구역의 의무적 지정, 저희들이 이렇게 보습니다. 정택이는 10년, 그리고 신호기는 30만, 그렇게 왔죠.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 완료 10년이 경과된 지역이거나, 시가와 주둔구역과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 중에서 면적이 30만 제곱 이상이거나,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 중 그 면적 규모가 30만 제곱 이상이면 지구단위 구역구의 의무적 지정 대상이 되잖아요. 4번. 지구단위 구역구의 지정 목적이 한옥마을 보존을 목적으로 할 때는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율을 100%까지 완화해서 주차장법상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게 되죠. 5번. 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고 그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허용될 용적률을 120% 이내에서 용적률이 완화 적용 가능하죠. 정답은 3번.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8번 준비합니다. 국토교육법상 용도지역, 용도지원에서 건축 제한 특례에 관한 설명입니다. 도시공 계획시설은 8번. 죄송합니다. 8번. 자, 국토교육법상 개발지능지구 안에서 행비제한입니다. 개발제한구 안의 행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구단위 계획과 관계 법률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수립된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을 건축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개발지능지구 안에서의 행비제한은 그 개발지능지구를 대상으로 수립된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계획에 의합니다. 네. 근데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 계획이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된 경우에는 그 개발지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은 부분에서 예외적으로 도시공 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로 건축전이 이루어집니다. 개발지능지구를 대상으로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 계획에 위배되는 건축을 못하도록 건축 제한을 해요. 근데 개발지능지구는 지정됐지만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예외적으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 제한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개발지능지구는 지정됐지만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개발지능지구에서는 그 개발지능지구가 지정된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자꾸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거 원칙부터 해볼까요?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곳은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과 개발계획에 의해서 건축제를 하는 게 원칙인데 아직까지 지구단위계획과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조례가 정한 거에 따라서 건축제한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지정됐지만 지구단위계획과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개발진흥지구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에 허용된 건축은 건축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4번.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휴양기능 중에서 2개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증발을 목적으로 하면은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아니고 복합개발진흥지구.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위에 해당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서 도시공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축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조례에 의한다. 오케이. 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9번. 자, 다음은 9번입니다. 국토교급상 도시공계획시설 부지, 도시공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공계획시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부지에서는 해당 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이잖아요. 도시공계획시설 부지에서는 해당 도시공계획시설 이외에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원칙인데 사업결정고시로도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공계획시설 부지에서는 건축법상 가설 건축의 건축 등이 허가될 수 있잖아요. 위 이번에 가설 건축의 건축이 허가된 토지에서 사업이 시행될 때는 그 사업 시행 시기 3개월 전까지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잖아요. 위 3의 경우 철거 비용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가설 건축물 소유자, 해당 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자가 철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가설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해서 철거하도록 원상회복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돼요. 자, 이제 10번 문제로 준비할까요? 10번입니다. 국토교급상 도시공계획시설 채권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매수의무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발행할 수 있다. 틀렸죠? 지자체.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에 대한 되죠.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 3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채권으로 지급이 가능하죠. 오케이. 2번이 정답이 돼요. 자,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발행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거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 3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 금액은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채권으로 대금 지급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죠.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구체적인 상환기간은 조례로 정합니다. 이론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상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구체적인 이율은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함. 이율은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조례로 정함. 도시공계획시설 채권 발행 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교급상 규정이 없으면 네, 공시법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을 준용합니다. 지방재정법을 준용합니다. 아까 우리 동행 1회에서 지난번 동행 1회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가격과 매수 절차에 관하여 국토교급상 규정이 없어. 그러면은 공시법 준용. 도시공계획시설 채권 발행 절차에 관하여 이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무슨 법 준용합니까? 지방재정법 준용. 그렇게 되는 거죠. 다음 11번 준비하겠습니다. 11번. 국토교급상 성장관리계획. 국토교급상 성장관리계획과 성장관리계획 구역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은 그렇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사, 시장 군수가 지정합니다.
개발 수요가 많아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중공업체는 성장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성장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녹관농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성장을 관리할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성장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 용도지역은 녹지지역, 도시지역은 녹지지역만 되죠. 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성장관리를 목적으로 수립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사업지역, 공업지역은 성장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정답이 되죠. 성장관리계획국에서 계획구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은 50% 이하,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은 30% 이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까지 금표율이 완화 적용될 거예요. 성장관리구역의 계획관리지역은 125% 이하 부분에서 용적률이 완화 적용될 있죠. 3번, 4번 꼭 암기하셔야 되고 유사한 것이 동형 1회에도 잠깐 지문이 하나 나온 게 있었죠. 5번, 성장관리구역에는 도로 등 기반시설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이 성장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되죠. 다음은 12번 준비합니다. 12번. 국토교육법상 개발행위 허가 절차, 국토교육법상 개발행위 허가 절차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허가 신청 시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적고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아니고 뭐죠?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서 기반시설 부족은 예상되지만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개발허가 신청할 때 어차피 그 동네는 나대지가 없어서 개발이 완료되어 나대지가 없어서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 개발허가 신청 시에는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적고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개발이 허가 신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내에 허가 내지 불가처분을 합니다. 개발이 허가를 할 때 환경오염 방지, 경관, 종용 등 조치를 조건으로 조건부 개발 허가 제도가 있습니다. 개발 허가를 하려면 개발행위가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준 죄에 대해서 해당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률로 의견을 듣습니다. 토속 채취가 완료된 후 비터민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이행부정 배치를 명할 수 있게 됩니다. 1번이 정답이 되죠. 네. 13번 같이 볼까요? 네.